어느 날 갑자기 가장 좋아하던 초콜릿 가격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스크림도 4,000원에서 3,200원이 됐고 즐겨 먹던 치킨도 20,000원에서 1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를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값이 내려가면 더 행복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걱정하게 되죠. 이런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더 많은 것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사람과 만날지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정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혹시 너무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잼 실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구에서 24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보다 6가지만 진열한 매장에서 실제 구매율이 10배 더 높았다고 해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옷장 가득 옷이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는데도 먹을 게 없다고 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더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한 환경에 노출될 때 우리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컴퓨터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미 2300여 년 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의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선한 빵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고 맑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좋은 친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값비싸고 화려한 연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했거든요. 에피쿠로스에게 최고의 사치는 배가 고플 때 먹는 단순한 음식이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물질적 욕망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75,000달러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도 함께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며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반드시 정신적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철학이 고대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 역시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젊은 왕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의 길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금욕 생활을 시도해봤지만 그것 역시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너무 굶어서 비틀거리던 그에게 한 소녀가 우유죽을 건넸는데 그걸 먹고 나서야 진정한 깨달음의 문턱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해답은 중도였습니다. 지나친 방종도, 지나친 금욕도 아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 말이죠. 중도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무제한 뷔페에 갔을 때 배가 터질 만큼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굶지도 않는 것과 같아요. 적당히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만족할 만큼만 먹는 거죠.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세를 부리려고 비싼 스포츠카를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구식차를 고집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딱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고대의 지혜들은 현대에 와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텅 빈 방에서 매트리스 하나만 두고 사는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런 철학을 설렘 정리법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 물건이 당신의 마음에 설렘이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 결과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에요. 현대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실천가인 조슈아 베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조각상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베커는 원래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집안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감히 소유물의 90% 이상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집 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수선해지죠. 책상 위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옷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평온해지고 생각도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 내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UCLA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집이 정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포모, 즉 뭔가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사야 할 것 같고, 친구들이 가는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할 것 같고, 트렌드가 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소셜미디어가 이런 포모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해야 하나? 나도 저런 걸 가져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하지만 정반대의 개념인 조모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조모는 놓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모든 파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대부분 이런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었던 경우가 많지 않나요? 가족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눈 깊은 대화, 혼자서 산책하며 느꼈던 고요한 평화감 같은 것들 말이죠. 덴마크 사람들이 휘게라고 부르는 개념도 이와 비슷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철학이에요. 물론 이런 삶의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왔거든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광고나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금세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결국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새로운 것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옷을 살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옷이 있지 않나? 1년에 몇 번이나 입을까? 이 옷이 나의 정체성과 맞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쇼핑할 때 충동 구매를 하는 일도 줄어들고 집안도 훨씬 깔끔해지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제거해서 예쁜 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미니멀리즘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도 이런 철학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했어요. 복잡한 기능들을 모두 집어넣는 대신 정말 필요한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제거한 것이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디자인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도 모두 이런 철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미니멀한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인 원아웃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새로운 옷을 하나 살 때마다 기존 옷 하나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옷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정말 좋아하는 옷들로만 구성할 수 있어요. 디지털 미니멀리즘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앱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수백 명의 지인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시간 관리에서도 미니멀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들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노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재정 관리에서도 미니멀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서 가계부를 써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구독 서비스들도 점검해 보세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각종 앱 구독료들이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의미한 물건보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경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콘서트 티켓, 맛있는 식사, 여행 같은 것들 말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미니멀한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포장재 쓰레기도 줄어들고 자원 소비도 줄어들죠. 결국 적을수록 더 많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소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더 여유롭고 감정적으로는 더 안정되며 관계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연결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더 자유로워지고 환경적으로도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미니멀리스트들까지 모두가 추구해온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진정한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 5벌만 골라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